반도체 사이클이 약간 내년 상반기에 고민스러운 상황은 온 건 분명하다. 내년 1분기가 되면 경기 침체가 확인될 거로 좀 봅니다. 이게 경기 침체였어요. 미국에.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다. 4분기는 그래도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데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올 4분기는 좀 머무름의 정도를 줄여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시장이 비관적이라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한 6개월 만에 이제 또 이제 대표님 뵙는 것 같은데,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죠. 실적이 제가 뉴스 기사 보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에서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하고, 한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HBM 관련 쪽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복귀해 보면 결국 올해 시장이 어떤 투자자분들한테는 매우 그래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결국은 성장주 랠리였거든요. 그렇죠.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또 넘겨서 자료 보면서 중간으로 훅 넘어서 일단 말을 해볼게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뭐 IT 버블 때도 그렇고 항상 성장주들을 할 때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나오죠. 기술이 나오면 이제 막 기대가 엄청 커지다가 이게 투자를 너무 많이 해요. 이때 기대가 크니까 이때 뭐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투자들을 많이 하는 거죠. 돈을 때려받겠죠. 때려받겠죠. 그냥 지금도 왜 엔비디아가 잘 되는 거냐면 전부 다 AI 한다고 지금 다 뭐 데이터 칩을 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기대가 꺾이고 이 고민이 뭐냐면 이렇게 투자했는데 엔비디아야 GPU를 파니까 돈을 버는데 이 칩을 구입하는 회사들은 이 자본 지출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인 줄 몰라요. 이거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2000년에 그린스펀드 버블은 지나봐야 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는 야, 이거 내년 되면 이 투자했던 돈들에 대해서 다들 충당금 써야 될 거죠. 대손상각해야 될 거예요. 그 비용도 들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너무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거의 70% 남으니까 반 엔비디아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 정점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는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뭐 이런 사이클을 간다고 하는데 사실 뭐 단순히 주가만 놓고 본다면 그 IT 버블 때 이때 2000년에 거의 120배 간 거죠. 0에서 12,000 갔던 거니까. 근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 반도 못 왔으니까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때와 다르다. 이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적이 공교롭게 나온 날이 왔는데 실적 발표하는 주춤하면 결국 갔거든요. 엔비디아 주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물론 이후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지만 실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후에 정말 꺾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커가고 있는 거겠죠. 이걸 또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은 이거예요.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사실 엔비디아 칩을 많이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같은 회사들이 KPS를 이렇게 쓰는 거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죠 지금. 현금으로 뭐 그만큼 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과연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이 회사들이 더 투자할 수 있을까요? 또 엔비디아 칩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무슨 행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보면은 사실 AMD 같은 후발주자에 대해서는 되게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경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 어떻게 이거 감당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이상해. 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좋아지는 게 이어질 수 있어? 이 질문을 던지는 거고, 뭐 어쨌든 간에 가장 근본에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요 그림이에요. 기대의 정점에 다가오는 건가? 아직 멀었다고 보시는 분들 이제부터 버블 시작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 KPX 추이만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이 시작됐고 내년에는 이거에 대한 비용 상각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겠죠? 근데 사실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2024년 주가가 엄청 좋았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M7 종목들 실적이 엄청 좋았거든요. 증가율.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 건데 얼마나 좋아지냐의 속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별 차이가 없게 됐어요. 요즘 특이한 게 미국 주식 보면은 이러한 저희 M7 주식은 좀 주춤한데 나머지 주식이 오르잖아요. 소형주도 올라오고 막 이런 게 결국 이거는 이 바닥에서부터 좀 올라가고 있고 이건 내려오고 있으니까. 사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직결되는 게 이거거든요. 사실 방금 전에 말했던 거는 결국 HBM 수요가 연결되는 소위 엔비디아에 관한 거고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뭐가 돼야죠? D램이 돼야죠. D램이. 그러니까 AI 수요가 상당히 얼마나 기대해야 되냐 하는데 사실 문제는 재고를 너무들 높게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PC OEM 업체들이 거의 13주, 19주, 모듈하우스 업체가 10에서 16주. 사실 좀 부진한 수요는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재고를 엄청 높게 유지해요.
AI 노트북 나오면 엄청 잘 팔릴 거야. 뭐 이런 기대들. 그리고 HBM은 범용 그 DRAM도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다. 네. 뭐 이런 논리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요새 AI에 대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생성형 AI가 많이 이게 침투가 돼야지 쓸 텐데 가만 보면 보고서 요약하고 사진 편집해주고 코딩 도와주고 이게 근본적인 생산성 혁명이냐 뭐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IT 전문가들 보면 저를 좀 비우실 텐데 저는 매크로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저는 제 개인적 의견이 많은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하튼 재고는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트렌드포스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 예측 기관이 있어요. IT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게 늘어난다고 지금 50.6% 전년 대비 증가를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전망이 이런데 자기를 보기에는 실제 수요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이거마저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AI를 쓰면 킬러 앱. 이게 AI를 쓰면 막 미친 듯이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없죠. 뭐 기껏해야 아까 말했지만 책 요약해주고 번역해주고 챗GPT 뭐. 그렇죠. 재미는 있는데 그래서 AI 노트북을 비싸게 주고 살까? 사실 이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할 때 이런 것들이 영향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물론 엔비디아도 많이 요새 해주시 많이 갖고 계시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인데 반도체 사이클이 제가 보기에는 매출 대비 EB 이거 보면 꺾였거든요. 내년 1분기 이후에 확실히 꺾여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와 연결돼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꺾인다는 얘기예요 이제. 왜냐면 반도체 수출이 엄청 늘어난 거니까. 뭐 이거 요새는 제가 사실 이런 말을 좀 하고 다닌 지 좀 됐는데 요새 방송을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이런 말 하고 막 싫어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좋아하지 않겠죠. 예, 근데 많이들 들고 계시니까 이걸 반도체를. 제가 보기에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 약간 내년 상반기에 고민스럽은 상황은 온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문제지만 사실 더 문제는 우리에 관련되어 있는 소위 레거시 문제들. 시간의 핵심은 수요예요, 수요. 보셔도 수요가 팍 늘고 있지는 않지 않나요? 네, 그렇네요. 근데 벌써 후반에 진입한 건가요? 이거 보면 후반이죠. 이 정도 기간 정도 사이클 오고 나면 다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엄청난 그 소위 AI 뭐 스마트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쓰거나 획기적인 킬러 앱이 나와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해외 나가서 지금은 기가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디바이스가 새로운 게 나와서 여기다 반지 하나 꽂았는데 샥 하면 샥 나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킬러 앱들이 나오거나 그리고 안 보이지 않나요 지금? 아직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돌아가면 첫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이거 갑자기 이걸 하게 됐는데 이 기대의 정점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멀었다. 버블의 시작이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켓 이즈 라이트 시장이 옳다고 본다면 여기에 다가서 있는 거죠. 그게 어쩌면 오늘 엔비디아 실적 자체 전망, 오늘 뭐 여러 가지 비용의 다른 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런 뭐 어떤 이유로 설명이 안 돼요. 숫자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여튼 약간 우리의 반도체 주식들은 고민스러운 사이클이 시작된 거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첫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그럼 대표님은 AI 랠리가 어느 정도 조금 끝나간다고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그러니까 끝난다 아닌다를 제가 이게 뭐 피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우리가 사실 기대를 반영해 왔고 엔비디아 숫자를 확인을 해줬거든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 주춤하다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 이게 안 나오면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내에 엔비디아가 다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안 보이면 주가만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이거는 사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수많은 기업들의 현재 KPX 아까 자본 지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전망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좋으면 엔비디아는 좋을 거 아니야. 이게 논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를 반영했다는 거죠 주가가 미리.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시장은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 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게 지나고 나면 항상 뭐가 나오는 거냐면 왜 이걸 자꾸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제 이러한 소위 투자 사이클이 약간 주춤해지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나오겠죠. 네. 저 AI 투자 너나 다 하잖아요 모든 기업이 CEO들 나와가지고 뭐 AI를 무슨 경영에 도입하겠다부터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투자한 것들에 대한 회수가 힘들어지는 상황? 이게 내년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썼으니까 비용을 계속 감가상각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용만큼 못 들면 기업들이 이익이 어떻게 되겠죠? 줄죠. 그게 심해지면 망하는 놈이 나오는 건데, 이게 흔히 공정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뭐 이걸 제가 당장 간다가 아니라 사실상 여기 어디론가를 고민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소한 AI 스마트폰, AI 노트북,
뭐예요? 이걸 사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살 수밖에 없는 어떤 킬러 앱 같은 게 있나는 거예요, 생성형 AI에. 지금은 없죠. 그게 보이면 그때 잘 되지 않을까요, 숫자가. 그런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고민스러워지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이게. 재고를 이렇게 싸는 거예요. 재고를 이렇게 싸면 어떻게 되겠죠? 가격이 보들겠죠. 사실 원래 주장은 이렇게 이제 AI가 확산돼가지고 많이 쓸 거니까 처음에 HBM 팔리지만 그 다음에는 D램도 엄청 쓸 거야 막 이랬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재고만 쌓이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까지의 현재 반도체 익힌 모습이고, 반도체라는 게 그러면 올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대다수가 사실은 반도체였는데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자, 그러면 현재 일단 한국이랑 미국 증시부터 한번 좀 점검을 부탁드리면, 지금 이제 8월 말이죠, 이제 8월 29일. 올해 내내 이제 결국 올해도 박스피다. 사람들이 3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생각이었고, 제 생각이라보다는 우리 하우스 리서치 센터장 비롯한 투자 전략의 의견이었고, 저도 거기다 여러 가지 제가 본 데이터를 첨가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8월 초에 급락이 있었어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7월 30일 날 칼럼을 썼어요. 도치와 과열된 붕괴가 왔었다는 라임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마다 뭔가 주가 충격이 오면 막 그 이유를 찾아요. 이거다. 백가쟁명의 의견이 나오는데, 사실 뭔가 무르익었을 때 어떤 촉발점이 나오면서 우발적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는 근데 자꾸 경험했던 사건을 이걸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참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1987년에 10월 19일에 블랙먼데이가 있었어요. 블랙먼데이. 하루에 주가가 22%가 폭락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에 펀더멘탈이 22% 바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당시에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막 조사해가지고 결론은 포트폴리오 보험이 결과였다 얘기는 해요. 포트폴리오 보험이 뭐냐면 결국 펀드의 어떤 그런 소위 변화를 좀 줄이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서 손절배가 나간 거죠. 이번에도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엔캐리 청산이다 온갖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엔캐리 청산이 하락의 이유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속화시켰을 뿐이에요. 그걸 시작시킨 거는 결국 뭘까? 하나예요. 투자 사이클로 보면은 드디어 경기 정점을 지나서 금리의 인하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올해 내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놀란 게, 금리를 많이 내리면 주가가 좋아질 텐데 자꾸 이상한 얘기하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금리가 정점이 나오면 먼저 채권 투자하는 게 맞았고, 작년 말부터 금리가 정점을 치고 내려올 때 주식시장은 좋지 않아요. 주식을 때 줄여야 돼. 이때쯤 정점 오기 전에. 요 전에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클이 온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이 이제 김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야 다들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결국 주가가, 코스피가 크게 밀려있을 때 보면 미국이 금리를 내렸을 때잖아요. 금리 올릴 때 어땠죠? 주가 나쁘지 않지 않았나? 이 정도면?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요. 금리라면, 이게 금리는 유동성의 함수인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는 경기예요, 경기.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비싼 돈을 써서 돌아가는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 하자도 돈 쓸 사람도 없고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사실 그러한 상황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금리를 내리기 직전이잖아요. 네. 오히려 금리 올려서 이 평평할 때 주가가 좋아요. 금리 보시면 올리다가 멈추는 순간 주가는 급등해요. 알아두시면 편한 얘기예요. 미국 금리 사이클이에요. 미국 금리가 더 중요하니까. 경기 침체가 근데 왔냐? 사람들 맨날 설하는데, 네.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때가 경기 침체예요. 이때가 마이너스 갔잖아요. 분기로 연속 마이너스잖아요. 연속 마이너스. 이 QOQ로 실제치가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게 경기 침체 맞죠? 기술적으로. 네. 전분기까지 다 플러스죠. 미국 GDP가 다 플러스잖아요. 네. 이거는 실제치고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이때. 예상치보다도 잘 나와요.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죠. 네. 신기하시죠? 다 똑같네요. 경기 침체가 GDP라는 것도 잘 아셔야 되는 게, 확정치 나오기도 계속 바뀌어요. 이번에 고용지표 바뀌듯이. 그러다 갑자기 침체, 이때는 저 예상치는 플러스였는데 지표가 마이너스 갑자기 나오죠. 네. 이때도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갑자기 나왔죠. 네. 제가 아까 처음에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겸손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뭔가 경기 침체는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연준이에요. 연준이 이상하게 그 전후에서 금리를 낮춰요.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건 참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토론 프로를 가는데, 왜 오냐 했더니 몇 년 만에
2021년에 제가 이 토론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장난기금자 역전이 뭐 경기 침체를 하길래 제가 장난기금자 역전된 거는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신호이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높아진 신호였지 이걸 언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는 걸 알려준 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황이 좀 이상한 상황이 와서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는 표시지만 장단기 역전이 됐다가 이게 해소되는 순간이 되면 이상하게 주가가 빠져요. 그럼 사람들이 야 해소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경기 침체가 임박해서 단기 금리를 내려서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네. 사실 역전 해소되면은 늦어도 4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와요. 그러면 딱 생각해보는 게 이번에 거의 오늘 아침에 봤더니 여기 오려고 봤더니 3bp 차이밖에 안 나요. 10년이 지금은 여전히 좀 낮지만 3bp가 차이가 나면 여기 다 왔어요. 여기. 그럼 3개월 내년 1분기가 되면 경기 침체가 확인될 거로 좀 봅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인 말을 잘 안 하는데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95년도에 보면은 뭐 이때는 괜찮지 않았냐 금리를 내려도 이때는 장단기 역전이 없었을 때였고 하여튼 역전 온 뒤에는 예외 없이 다 이랬어요. 이 두.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장단기 역전 2년 10년 역전 됐던 것들이 한 6번 정도 있었는데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이걸 신뢰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느 옛날에 가끔 글을 자료도 쓴 적이 있는데 요 시즌에 온다는 거는 주가 이렇게 좋은 시즌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주제는 진짜 미국 경제가 안 좋아? 뭐 김 작가님은 워낙 좋은 분들 많이 만나니까 여기서 다들 뭐 미국만은 좋고 뭐 맨날 지표 하루 나면 이날 좋았다 나빴다 맨날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수록 좀 굳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핵심적인 거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지표들이 예상한 것보다 잘 나오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고 플러스에 있고 지표보다 예상보다 잘 안 나오는 게 많아지면 이 아래에 있거든요. 확실히 안 나오고 있죠. 뭐 하나하나 갖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CT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확실히 이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건 뭐 오늘 딴 데 많이 보여드렸는데 여기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고용지표 올 때 침체 오기 전에 가장 뚜렷한 게 미국은 트럭터 연봉 엄청 센 거 아시죠? 초봉이 1억 넘고요. 그럼요. 엄청 높다. 미국 물류는 말 타듯이 트럭으로 다 운송을 하니까 어쩌면 경기 나빠질 때 가장 선행해서 뭔가 확실한 모습 보여주는 게 이건데 이 정도 이번엔 반등하는 줄 알았는데 확실히 다 꺾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나 차이가 없거든요. 내려가지 않겠어요? 고용이 잘 안 되면 뭐예요? 생산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소비도 그렇지 않고 최근에 보면 재밌는 게 일희일비들 하시는데 소비재 제품들도 실적 좋고 나오는 회사가 꽤 많더라고요. 고용은 최근에 많이 들었으니까 하여튼 뭔가 실업 청구 많이 하잖아요. 고용도 사실 뭐 샤메버처 온갖 얘기하는데 하여튼 고용은 뭔가 삐걱거리고 있다. 근데 뭐 이런 거보다 잭슨 미팅이 있었죠. 온갖 얘기를 했는데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상반기 물가에 대해서 트랜스토리라고 말한 거는 계속 파월이 마음에 걸리나 봐요. 하여튼 자기가 공급망 이슈를 놓쳤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변명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불가항력이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다. 사실 저는 오판이었으면 오판이었다고 하지 뭘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물가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노동시장 냉각은 아주 자명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썼는데 노동시장은 얼마 전까지 맨날 고용시장 오버히트라고 했잖아요. 과열하고 있죠. 그럼 작가님 경제하시는 분들 오시면 맨날 그 얘기했죠. 맞아요. 이코노미스트들. 완전 고용. 그렇죠. 뭐 오버히트 돼 있건지 안 왔고. 근데 문제는 사실 여기도 뭐 샴버치 뭐 경험적으로 다 떠나서 실업률이 확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핵심이 노동 수요 둔화에게 기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냉각됐다고 자의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경기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온갖 미국 경기가 뭐 노랜딩이다 온갖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연준은 이런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빅스텝을 얘기했어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지금 이거에서. 어떤 분들은 빅스텝을 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 경험치지만 연준이 초금리 인하를 빅스텝을 하면은 큰 사고 났었어요. 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제가 베이비 스텝 할 거를 보는데 0.25 정도 하는데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감소했고 고용 하방 리스크는 높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선언했어요 이번에. 물가 문제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고용을 막겠다, 경기 침체를 막겠다 선언했어. 이거 이상의 더 이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 지금은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준이 보기엔 얼마 안 있으면 이런 게 나올 것 같이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걸 굳이 뭐 경기 하강에 불과하다. 소프트 뭐 따뜻해서 하여튼 경기는 하강이거나 소프트 랜딩이 뭐건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파월이 확인해줬다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고민은 뭐죠? 장단기 역전에서 왜 이렇게 빨라지고 있냐면 이제 고민은 연내 인하 횟수랑 속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논쟁거리가 뭐냐? 얼마나 더 격하게 하냐 아니냐. 점도별 보면 올해는 100bp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은 50bp 들어가는 거예요. 연내 100bp 인하를 선물시장에 반영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올해 100bp야. 그러니까 이거죠. 50, 25 정도일지 25, 50, 50일지. 아니 그걸 반영해버렸어요 지금. 굉장히 가파릴 수. 이건 장단기 역전이 아까 금리차 역전이 해소되겠죠. 2년물은 연준금리니까 이게 빠르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세수월 미팅 끝나고 나서 2년물은 막 내려오고 10년물은 급격하게 해소가 되고 있어요. 뭐 매일 드러나는 현실이죠. 사실 이게 상당히 어쩌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보기엔 이게 경기 침체였어요. 미국에.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다. 다들 이 얘기하면 이제 이 얘기해요. 95년에 이때 금리 내렸잖아요. 여기 이때는 인플레이션만 잡히고 경기는 침체 없었어요. 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2000년까지 IT 버블이 왔었죠. 또 하나 98년 얘기예요. 요 금리 인하 때도 미국의 경기 침체 없었다. 근데 어디가 망가졌죠? 이때 98, 99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였잖아요. 아시아. 이때는 해외 경제 무너지면서 미국이 금리 내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일한 예외 사례는 요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확률에 기대는 것보다는 이번 금리 인하 사건도 이번에 다르지 않은 확률로 베팅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제가 연동돼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일매일 엔비디아, 방금 엔비디아도 다루고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왜 이렇게 금리 역전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나이 든 사람들의 장점은 후회를 많이 해봤다는 거 아닐까요? 저 같은 사람은. 저도 똑같이 이번엔 다를 거야 맨날. 네. 해소돼도 하지만 항상 예외 없이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왔었다. 그리고 주가는 그때 좋지 않았다. 언제 거 같냐? 저는 이거는 저 오늘 김 작가님 뵈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초가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제일 웃긴 게 선거 갖고서 막 어느 종목이 좋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해리스고 트럼프고 누구도 재정 얘기를 안 해요. 다 돈을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원래 공화당은 옛날에 돈 좀 잘 쓰. 근데 트럼프는 공화당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가 넘어갔어요. 35조 달러면 저 얼마냐면 4경 8,500억이에요. 4경 8,500억.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늘어났냐? 사실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나니까 막 정부가 많이 돈도 줬지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돈도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1월 대선이 끝나자마자 내년 1월에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든요. 그때 상당히 미국 경제가 혼란스러워질 여지가 있다. 공교롭게도 장단기 역전 해소가 이번에 나오면 3분기에 나오면 4개월 안에는 거의 침체에 들어갔었다. 그걸 대입해 한번 보면 내년 초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제가 약간 크게 경기하는 건 내년 초라고 본다면 연말에 혹시 박스권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유지는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가 그렇게 만만한 계절이냐? 저는 여전히 좀 만만치 않다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은 내년 초에 이제 경기 침체 온다는 입장인데 뭐 강하진 않겠지만 네. 여러 가지 흘러가는 지표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고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러면 4분기 때 뭘 좀 준비해야 될까요? 왜냐면 그러면 지금 주가도 꺾이는 거잖아요. 그냥 좀 꺾여 있죠 주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달에 주가가 왜 저렇게 갑자기 발작적 행동을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가 온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금리를 낮추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낮추니까 일단 안 좋고 알다시피 그때 엔캐리 작은 규모를 누가 제대로 합니까? 지금 뭐 제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약간 짜증났던 유튜버가 몇 개 있었는데 방송이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겠지만 엔캐리 규모가 얼마고 뭐 얼마가 청산됐으니까 끝났고 이건 정말 무식한 얘기죠. 무식한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맞죠. N이 거의 115에서 160엔 가는 동안에 우리도 일본 여행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쌓아놨던 거죠, NK로. 그 규모를 누가 알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뭐 금리를 미국이 낮추고 일본은 금리 올리면 아직은 금리 격차가 심하니까 뭐 문제 없다는데 그것도 누가 알아요. 이게 얼마의 스프레드가 되게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발작적인 게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의 강도가 아주 극심할 거로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단단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 우리나라 증시인데 사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도 언급하시고 이게 코스피고 이게 경기 선행지수네요. OECD G20 국가의 경기 선행지수인데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돼야 먹고 사는 나라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여러 나라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우리가 뭐 주가가 올라가겠죠.
지금 이게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때는 모양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격차가 크고 이때부터는 왜 이렇게 격차가 좁혀져 있는 거죠? 뭐 그게 그 산정 방식의 문제니까 제가 정의하셨지만 이때 이후로는 거의 유사하네요. 근데 이게 경기 진폭이 아주 극심하지 않았던 거죠. 이때는 12, 13, 14년에 보면 그래서 코스피도 요게 있었던 거잖아요. 네. 박스권이었대요. 박스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저 요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근데 경기 확 좋아지면 주가는 확실히 좋아졌고 확실히 안 좋아지면 확 무너졌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2012년부터 14년, 15년까지 코스피 여기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그래도 OECD 선행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언제 무너요? 이게 꺾여 내려올 때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네. 이게 언제쯤 꺾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직은 안 꺾인 거죠? 안 꺾였죠. 아직은 주가 밀려도 한 마이너스 10% 정도 급락하면 강하게 돌아서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 OECD G20 경기 선행지수를 어쩌면 그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이걸 구성하는 나라들, OECD 국가들의 디퓨전 인덱스라고 확산지수라는 게 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좋아지는 국가, 나빠지는 국가의 비율이에요. 그 나라들이 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와 코스피와 관련이 생각보다 매우 높아요. 뭐 완전히 뭐 똑같이 나올 줄 알죠. 근데 하여튼 이게 꺾여 있어요. 이거를 예상해보면 올 12월이면 OECD 선행수가 꺾입니다. 요게 꺾인다. 이게 꺾여요, 12월에. 근데 요게 꺾였을 때 주가가 안 떨어진 적이. 이것 때문에 꺾여도 다 떨어졌죠, 항상. 다 떨어졌네요. 예. 근데 문제는 올라갈 때는 주가가 빠져도 이렇게 바로 회복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꺾이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모르지만. 그렇죠. 확률적으로 높다. 매우 높죠. 근데 이게 이제 고민되는 게 꺾여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갑자기. 꺾였다가. 근데 요번에는 내려올 것 같아요. 이유는 아까 우리 같이 얘기했던 거 있죠. 글로벌 경기가 미국이 자신이 없어지면 확실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4분기는 그래도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데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로 좀 좁혀서 보죠. 네. PBR 뭐 얘기하는데 PBR은 그냥 수출 증가율과 거의 동일하게 가요. 수출 증가율이 뭐 이건 제가 뭐 대단한 공식들 다 아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애널리스트 했던 사람들은 하는데 이제 PBR이 어디가 비싸냐 싸냐는 기준이 불명확하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PBR 레벨 자체가 내려왔던 이유는 IFRS 도입되면서 이제 쭉 내려온 거고요. 이거는 뭐 다들 공인하게 인정하는 분야니까. 여하튼 수출 증가율이 꺾여 내려올 거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왜 그렇죠? 아까 우리 반도체 얘기할 때. 반도체. 그러니까. 그러면 한 배는 최소한 못 넘는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사실 한 배 근처 넘어가니까 버벅거리는 게 이 뒤에 흐름이 되게 보기 안 좋거든요. 아까 이제 시장 어떨까 물어보는데 한 배는 못 넘어가고 상당히 닫혀 있어요. 지금 한 배가 2,800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이야 뭐 이런데 불과 7월 달만 하더라도 제가 맨 처음에 칼럼 쓸 때 30일 날 약간 부정적으로 쓰면 사람들이 엄청 안 좋아했어요. 그때는. 지금이야 이제 한번 두드려 맞으니까 이러지만 여하튼 한 배는 여전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럼 이게 좀 더 보시면 지금까지는 과거에도 보면 제가 0.8배는 위기가 와도 사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금위기가 와도. 그렇죠. 이번에도 0.85배에서 돌았어요. 이번에 그 8월 5일 날도. 최소한 뭐 주식을 뭐 좀 그래도 그러니까 소위 주식의 비중을 높여가는 시기는 0.9배는 최소한 깨져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9배가 한 2,500포인트 정도니까. 네. 별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참 이게 참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냥 0.85배와 1배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보고 있고 이걸 하면 대략 하단은 한 2,400 전후, 한 배는 2,800이니까 그 정도에서는 12월 하반기까지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2월 이후에는 내년 상반기는 좀 모르겠어요. 잘 그때 가서 한번 또 불러주시면 뭐 고민을 같이 얘기하도록 하죠. 그럼 지금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살지 말라고 하실 것 같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제가 그런 거 다 할 수는 없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 얘기도 했다가 욕 많이 먹었는데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에 뭐 머물러야 된다 이런 잘못된 미신을 갖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그렇죠. 미국 시장은 보시면 1927년부터 미국의 S&P 500이에요. 항상 기술적 지위 나오면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거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미국은 장기로 투자하면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말 같은데요. 맞죠. 이 구성 항목이 계속 좋아지는 업종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밸류업을 되게 의미 있다 좀 봐요. 밸류업 했더니 이제 뭐 롯모 그룹에 또 밸류업이 되면 좋아질 거다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밸류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겠죠. 지금 밸류업 하면 나오는 기업은 맨날 똑같아요. 은행과 현대기아차. 다른 데들이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드릴 수 말씀은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사면 된다. 그래서 뭐 요새 유행하는 게 뭐 분할 매수가 온갖 얘기를 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책 쓰려고 모아놨던 자료들 좀 있던데 이것들 막 코미디 같은 얘기인지 다 피터 린치가 될 수 없어요. 여하튼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한국 증시는 훨씬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 가는데 미국 증시는 주가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한국은 시가총액만 늘고 주가가 안 올라요. 이거 왜 그렇죠? 주식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상장이 너무 많이 된다. 네. 지수를 산다는 건 되게 웃긴 말인 거예요. 한국 증시에서는. 그럼 이거를 좁히던 노력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장기 투자 가능한데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왜 이 말이 나왔냐면 한국 주식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한국 주식은 제가 이제 과거에 한국의 탑다운 투자자라는 책을 썼었는데 리서치 했을 때 그때 한국은 바이 앤 홀드가 아니라 바이 더 딥이 유리하다. 뭐 그런 글을 챕터를 하나 썼어요. 네. 왜 바이 더 딥이 유리하다 보냐면 한국 증시는 난이도가 높지 않을 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건 뭐죠?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뭔가 변수가 많이 엉켜 있을 때 호황기에 주식을 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아까 말씀하신 0.85배. 네. 그러니까 한국은 불황기의 끝에 사야 된다는 말이 가장 쉽게 우리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주주가치 훼손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것도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액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지수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정말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뭐 저한테 여기 와서 저한테 이제 뭐 투자 이민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는 관심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한국 주식시장을 주로 분석해 왔고 앞으로도 저는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뭐 그만큼 뭐 월가에 대해서 해박하지도 않고 기업을 그만큼 알지도 못하고 근데 한국 증시에는 분명히 제가 강조드릴 수 있는 거는 요 갭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왔다면 매우 좋은 거예요.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것들이 뭐냐는 계속해서 장기 투자의 종목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배당. 거의 배당 성장주. 그러니까 그냥 배당주 하면 싸가지고 배당 수익이 높아 보이는 게 배당주예요. 그거는 회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요밖에 안 나오지만 이 커지면 주가가 오르고 하면서 배당의 크게 커지는 회사들.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주식 확실히 배당 총액이 늘고 있고 저 2014년 막대가 한 이 정도 오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다 예상치를 줄 수가 없어서 했는데 함부로 추정치를 이렇게 그렇잖아요. 확실히 파격적으로 늘었어요. 여기가 은행 금융주들과 뭐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역설적으로 PBR이 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느 그룹이 밸류업을 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죠? 저희 주주에게 돌려줄 잉여가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시고 그 기업들 중에서 정부의 압박을 받아서 밸류업 프로젝트 참여를 선언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런 시장과 크게 상관없이 그나마 우리가 장기 투자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기준 중에 하나는 참 슬픈 얘기인데 전에 한번 우리 김 작가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망치거든요. 과거에 보면 비슷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방향이 비슷한데요? 네, 완전히 따로 가요. 내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내수가 어렵다고. 붕괴되는 것 같아요. 김 작가님이 이제 돈을 많이 쓰셔야지, 제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수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셔야 되는. 뭐 주가 많이 빠졌다고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거고, 또 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지기가 최근에 나오는 게 소외된 기업들, 뭐 반도체 이런 거 빼고 뭐 중소형주하자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근데 고민이 있어요. 미국은 금리를 이렇게 내릴 것 같은데 한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부담이 있죠. 부동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8월 금통이 나왔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는 걸 불가하다는 게 4명 늘어나 버려요. 늘어났다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행은 소위 가계부채 그러니까 기차용 통제가 계속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야, 이거 가계부채 통제한다면 우리 뭐 터질 수 있어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계부채가 GDP 100%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그렇게 내릴 것 같은데 한국은 한 번 정도 내릴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환율로? 원화가 강해지는 거죠. 좋은 원화 강세가 아니에요. 좋은 원화 강세가 뭐냐면 수출이 잘 돼가지고 막 무역시가 좋아져서 하는 게 원화 강세예요. 이거는 좀 우리가 할 수 없는 정책적인 것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일본도 그렇고. 그 덫에 우리가 좀 걸린 게 아닐까. 제가 통방문에서 특히 좀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이 부진한 내수에 대해서 그거 다 인정하고 있는데 더 절박하게 나와야 금리를 내리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수가 얼마나 더 문제가 되는지. 이번에도 사실 내수만 생각한다면 무조건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되면 좋아지는 섹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이거 한국을 놓고 보면 이게 또 모호한 상황? 네.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우리 퀀트 저희 리서치 센터의 정다운 퀀트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정다운 퀀트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저도 이런 차원에서 주가를 보고 있어요. 특히
금리 이하 측면에서 그러니까 PBR 밴드 하단에 있는 걸 찾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헬스케어예요. 건강관리, 그다음에 뭐 사실 소프트웨어, 뭐 게임주 같은 것들도 해당되고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좋다가 아니라 화장품 같은 거 좀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방 경직성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 반면에 여기에 있는 아까 은행은 좀 얘기하고 반도체라던가 뭐 유틸이라던가 이런 쪽은 좀 고민스러운 상황. 특히 최근 들어서 뭐 금리나 관련됐고 PBR 밴드 하단에 있고 하니까 제일 좋은 게 소위 바이오였잖아요. 이거는 정부 정책과도 관련되는 게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지금 연내될 것 같은데 네. 중국 바이오 기업은 이제 위탁 생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바 같은 거 막 올라오고 이러는데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예.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한참 좋게 봤던 게 중국을 배제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사실 바이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조선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출이 되는 것들은 주로 그런 것들이다. 그래도 아이디어 차이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이제 세 꼭지 정도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저 자신도 오늘 얘기하는 게 제가 과거에 있던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되는 거는 혹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어떤 가능성?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고 그거는 항상 언제 나왔냐면 도치와 과열 뒤에 나왔는데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는 약간 얼마 전까지 도치와 과열에 있지 않았나요? AI가 돼가지고 우리의 생산을 올리고 우리는 세상이 다 바뀔 줄 알았는데 어쩌면 첫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아마 투자자들은 그거를 밸류에 앞서 반영했던 거를 좀 걷어들여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현재 상황이 아닐까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몇 년 전에 있었던 메타버스 열풍과는 그거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훨씬 좋은 거지만 특히 엔비디아는 사실 IT 버블과 비교하기 힘든 게 엔비디아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요. 마진이 어떻게 70%예요. 근데 이렇게 올랐어요. 매출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오른 거가 계속 이렇게 올 수 없잖아요. 로켓으로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꺾인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엔비디아 그 정도 돈을 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엔비디아의 GPU를 싼 회사들은 얼마나 그 비용 부담이 크겠어요. 김 작가님. 그게 고민이죠. 투자가 어려운 거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은 왜 생겼냐? 많은 사람들이 사이클의 원인을 얘기하지만 그냥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과잉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꽂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마르크스부터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잖아요. 과도한 투자. 어쩌면 지금 또 좀 비슷하지 않아요? 뭐 AI 이렇게 쓰고 계세요? 지금 아니? 저 챗GPT밖에 쓰는 거 없죠. 몇 번 쓰다들 안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진 관련돼서 그게 어떤 게 뭐 어떻게 효과적으로 누구한테 좀 제가 가까운 사람이 그걸 해서 물어봤는데 몇 번은 재미있지만 그것을 업무에 지금 확 넣기에는 또 되게 조잡한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딱 그런 경계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도 상반기 전에 한번 김 작가 TV 와서 말씀드렸죠. 올해는 그냥 박스피다. 상단이 한 2,800, 하단은 한 2,350, 2,400. 여전히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올 지금보다는 내년 1분기 소위 미국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이슈라이징이 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말씀 드려요. 어려울 땐 투자를 쉬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는데 투자 안 될 때 자꾸 하면 이게 꼬여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좀 쉬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 그 담당 증거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어디 강연을 갔었는데 저 또한 진짜 되게 젊은 친구들인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제가 똑같은 재정 적자 미국에 얘기를 했더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안 좋아지면 뭘 사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뭐죠? 미국의 통화 가치가 불안정해지면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을 봤더니 금이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아차 싶은 거야. 내가 벌써 늙었구나. 그런 젊은 친구들은 저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 말대로 저 아저씨 말대로 미국이 내년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금이죠. 근데 놀랍게도 시장에서 금을 보고 있으면 꽤 올라있던데 제가 보니까 2,500달러 넘어가 있던데요. 전에 1,100달러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내년 초까지 금이 그렇게 금은 굉장히 여기서 막 엄청 좋으니까 이제 다지는 아니라 어쩌면 많은 자금들이 벌써 이렇게 좀 피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많은 자금이 미국의 국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워런 버핏이 그렇게 했잖아요. 주식 팔아가지고 단기채 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어쩌면 늦은
기차를 타고 좀 마음이 급해지는 이런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까 밸류업 관련주 은행이랑 자동차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또 금리가 인하하면 자동차 섹터에도 좋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네. 원래 이제 좋아하는데 뭐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살만한 사람들은 다 산 것 같지 않아요? 자동차 현대. 특히 이제 되게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고난도가 또 하나 들어가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과 미국의 공화당이 선거에서 박빙이 되고 민주당이 앞서면서 2차 전지주가 약간 또 돌아서면서 하고 있지만 이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전기차를 그만큼 침투할까? 전기차가 침투가 되려면 우리 주위에 많은 충동소가 생겨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좀 더 범위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최근 경향은 전기차를 줄이는 것 같고 하이브리드 차는 늘리는 것 같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차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기아차가 되니까 좋죠. 그리고 근데 사실 전기차라는 게 또 무시 못하는 게 현대기아차도 미국에 사실 엄청난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지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도 이러한 소위 변동성 요인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작고 또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네. 정말 너무 좋죠. 제가 유일하게 잘한 행동 중에 하나가 가끔 방송 좀 많이들 찾지는 않지만 저 보시면 맨날 말끝마다 은행주 했었는데 은행주 오래 놓고 보면 성과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은행 조선주 제가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조선주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조선주는 저희 리서치 센터 신중호센터를 비롯한 현재까지도 가장 탑픽이 이 조선주예요. 현재까지도. 네, 방산주도 그렇고 방송 돌려보시면 뭐 로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하나는 시크릿칼적 요소가 있으니까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결국 우리가 이 그림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지려면 이게 좁혀져야 되는데 이 좁혀지는 거는 결국 주주가치 환원이고 어떻게 보면 배당이 가장 의미 있어요. 배당을 열리고 있어서 혹시 서점 같은 데 가시면 배당주가 아니라 배당 성장에 대한 다룬 책들이 좀 있어요. 작년부터 나온 책 중에 뭐 제가 배당 성장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곳이 베어링 자산의 김지영 매니저예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일부 돈을 넣어놨고 근데 김지영 매니저의 배당 성장주 개념 책 나왔는데 잘 안 팔렸던 것 같아요. 추천사는 썼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당 성장주라는 게 이 흐름을 보면 뭐 리노공이라고 아세요 혹시? 들어봤죠. 그게 대표적 배당 성장주였어요. 그 개념을 잡히셔야 되는 게 그 은행주들, 뭐 자동 현대기아차 이런 게 대표적 배당 성장주였거든요. 우리 증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재편이 돼야지 그나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된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말이 됩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그냥 여기서 자본만 조달해 가는 거 시장에서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미국처럼 돼야죠 이렇게. 근데 20년 동안 안 좁혀졌는 게. 일본도 2014년에 밸류업을 시작했어요. 일본도 많이 변했거든요. 우리도 지금보다 나아지겠죠. 그게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기대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4분기 때 이제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다양한 자산 중에서 아까 전에 금을 좀 추천하셨다고 보시죠. 추천이라고 하니까 또 겁이 확 나는데. 뭐. 디지털 금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금리가 정점이 되면 이때 금리 정점이 다가왔을 때 언제죠? 금리 정점이 지금이 아니잖아요. 채권을 샀어야죠 일단. 이때 자산 배분의 핵심은 주식을 줄여서 채권을 샀어야 되고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이게 내려면 사실 이거대로 하면 금리가 내려가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사실 뭘 사야 되면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여기서도 부동산에 버텨주지. 근데 사실 이거는 서울만 그렇고 나머지 부동산은 계속 안 좋아지겠죠. 이때쯤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을 때 금리가 내려가서 평평하게 이제 더 이상 못 내릴 때 그때 부동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이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도는데 지금은 정점을 치고 여기 와 있잖아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 코스탈리 달걀을 갖고 자산의 배분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간단하게 한 건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호황의 끝이 아니라 불황의 마지막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신다면 부가 쌓여가는데 왜 부자가 많지 않을까? 제가 어디 강연 가서 했는데 항상 호황기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잔뜩 사고 불황기에 돈이 없으니까 팔게 되는 거죠. 아닌가요, 작가님? 그게 맞습니다. 그 엇박자를 한 번이나 경험해 보셨다면 바꾸셔야죠.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불황의 끝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글로벌 지표들을 보면. 그래서 금리를 불황에 갈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금리 저점에 다가서는 금리 나오겠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서
어느 시점인가 이제 금리가 저점이 나오면 이때는 주식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죠. 제 생각에 이 사이클이 내년 말이나 내후년 되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호황이 아니라 이제 불황에 이제 사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투자가분들은 이렇게 뭐 잘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소득이란 게 근로와 사업과 투자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이제 자산가분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이제 불황기에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 불황에도 캐시 플로우가 좋고 자산이 쌓으니까 그때 싸져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은 거죠.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런 캐시 플로우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 주식도 묵혀 있는데 싸지는 주식을 살 돈도 없는 거죠. 이런 게 또 큰 격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원래 소수여서 부자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뭐 이제 이러면 증권사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면 넌 돈 얼마나 있어 까라 그러는데 뭐 이러니까 내가 조심스럽지만 뭐 김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서로 아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고민하는 주제였죠. 근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부자가 적은 거라는 생각인데 부자는 언제 투자를 많이 하냐면 문제가 쉬워졌을 때 투자를 많이 해요. 문제가 쉬워지는 건 뭐냐면 오답이 적을 때 모든 게 좀 싸져 있을 때는 뭘 사도 오르기 때문에 오답률이 낮아요. 불황기 때는 어떻게든지 싸게를 담아두고 호황기 때는 사실 욕심이 더 나지만 그래도 그때는 사실 모든 게 다 비싸져 있기 때문에 뭘 잘못 꺼내서 크게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사실 프로 투자자는 호황기에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트레이더들은. 그 사람들은 테마주도 사고 엔비디아도 위로 지르고 막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좀 에코프롬도 위에 질렀다가 그 사람들 처음에 먹은 사람 다 빠져나가고 그때 끝물 처리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점도 난이도가 낮냐? 이걸 질문해야 돼요. 지금 시장이 쉽다 어렵다는 어떻게 정하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해서 뭔가 잘 되고 있으면 시장이 괜찮은 쉬운 거예요. 내가 투자해도 맨날 이상해요. 올라갔다 팔면 뭐 오르고 사면 빠지고 뭔가 이상해.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어려운 시장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쉬운 시장이 오면 안 해요, 주식을. 좀 웃을 수 있는데 진짜야 되니까. 공포에 휩쓸리니까요. 공포 이걸 다 떠나서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길 때는 다 좋아 보일 때 자신감이 있지.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걸 판정하는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금리인데 사실 그것만 잘 고객을 짜고 가도 큰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 기회로 가누고 있는 건 아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그럼 올해 9월이랑 12월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되는 변수 집어주시면서 개인분들 어떤 전략을 시작에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은 예고시 찾아오니까 항상 시장에 머물러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한국 증시는 약간 제 생각에는 머무르지는 걸 빈도를 줄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올 4분기는 좀 머무름의 정도를 줄여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시장이 비관적이라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좀 기회가 되면 드린 말씀인데 그러면 언제 그런 쉬워지냐? 그렇게 멀지 않아 보여요. 우리에게 큰 기회가 오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그런 식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2024년 연말에 또 2025년 시장 전망할 때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의 손님은 윤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